그때 내가 뭘 그렇게 믿었을까? 남편이 그 말을 꺼낸 건 오래된 벽 앞에 멍하니 앉아 있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 벽엔 아직도 페인트 자국이 덜 말라 있었다. 그곳은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칠하고 직접 무너져간 펜션의 거실이었다. 한때는 꿈이었다. 은퇴하면 바닷가 시골에서 조용히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보자는. 그 꿈을 위해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고 노후 자금을 끌어모아 대출까지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단 하나의 공간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꿈은 언제부터인가 현실을 좀먹기 시작했다. 수영장 물에서 냄새가 나요.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요? 고개를 돌릴 수 없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펜션, 텅 빈 객실, 그리고 찬밥과 반쪽짜리 도시락.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남편의 말대로 그저 늦지 않게 시작하면 되는 일이었을까? 그날 이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남편과 둘이서 편의점에서 사온 반값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넘겼다. 전자레인지도 못 돌린 채 찬밥을 씹으며 앉아있는 이 거실은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었는데도 선풍기조차 틀 수 없는 공간이었다. 전기료가 겁이 났다. 딱 한 번 새벽에 잠깐 켜본 게 전부였다.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건 바람이 아니라 눅눅하고 미세한 곰팡이 냄새였다. 벽 틈을 타고 스며드는 그 냄새는 오래된 이 건물의 숨결 같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전라남도 고흥 외딴 시골에 자리한 9억 원 대출로 지은 펜션이다. 멀리서 보면 그냥 손님 없는 민박집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부부가 평생을 걸고 지은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남편 박춘호 씨가 처음 이 집을 짓자고 말했을 때 그는 유난히 들떠 있었다. 영수가 은퇴하면 이런 데서 딱 사는 거야. 아침엔 새소리 듣고 밤엔 별 보고 자고. 그 말엔 이상하게 어린애 같은 설렘이 섞여 있었다. 퇴직하자마자 남편은 말했다. 펜션만 지으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리고 그는 우리가 살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를 팔았다. 그뿐 아니라 9억 원 가까운 대출도 받았다. 나는 반대했다. 그건 우리가 30년 넘게 아껴 쓰며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다. 손자 학자금은 물론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손도 대지 않고 간직해온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이미 공사를 시작해버렸다. 나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땐 몰랐다. 그 펜션이 우리가 그리던 은퇴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집어삼킬 무덤이 될 거라고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린 걸까? 남편은 35해를 공무원으로 일했다. 늘 조용했고 누구의 말에도 가타부타 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퇴직식 날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나를 끌어안았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살아보자. 그 말을 들었을 땐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막혔다. 기뻐야 할 순간인데 자꾸만 불안한 기운이 밀려왔다. 퇴직금이 들어왔고 그동안 모아둔 정기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니 제법 큰 돈이 되었다. 그 즈음부터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고 눈은 늘 반쯤 핀 채로 요즘 너튜브에 이런 게 유행이라던데 라는 말을 자주 꺼냈다. 60대 부부가 귀촌에서 한옥 리모델링 펜션 운영한대. 월 500 넘게 번다더라. 요즘은 시니어도 창업 안 하면 바보래. 우리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아. 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눈빛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 눈빛을 보는 나도 처음엔 반가웠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기운이었는지를 나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며칠 뒤 남편 박춘호 씨는 커다란 종이를 펼쳐들고 와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오랜만에 꺼낸 샤프펜을 들고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
방은 최소 10개는 되어야 해. 가족 손님도 받고 단체 예약도 받아야 하잖아. 야외 바비큐장도 있어야지. 수영장도 하나 만들고 정원엔 조명 달아서 밤에도 예쁘게 보이게. 그는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켰고 주방은 넓게 뽑고 조식 제공까지 이야기했다. 여기엔 불 피울 자리 하나 두자. 나무 의자 둥그렇게 배치해서 다 같이 둘러앉을 수 있게. 그의 말투는 망설임 하나 없이 단호했고 두 눈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도면에 그려지는 펜션의 벽선마다 불안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이게 정말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냉정히 따지고 계산해야 할 시점인데 남편은 마치 이미 수십 개의 예약을 받아놓은 펜션 사장처럼 들떠 있었다. 현실은 언제나 뉴스보다 더 차가운 법이라는 걸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지인의 실패담도 들었고 창업 상담소에서 줄 선 사람들의 표정도 봤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엔 오로지 잘 될 거야라는 말뿐이었다. 서울 아파트 팔고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이런 펜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대. 유튜브에서 본 부부도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잘 나간다더라고. 그 말 이후부터 나는 밤마다 뒤척이기 시작했다. 시골이라는 단어는 내게 낭만이 아니라 막막함이었다. 우린 그곳에 살아본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진 곳에서 늙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돈. 그건 우리가 30해 넘게 덜 쓰고 아끼며 모아온 노후의 유일한 안전망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여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아직 확신이 부족하잖아.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잠시 눈을 피했다. 이제는 나 좀 믿어줘. 언제까지 그렇게 반대만 할 건데.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다행이다. 그냥 잠깐의 흥분이었구나 하고. 하지만 딱 한 달 후 나는 모든 게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내게 말 한마디 없이 고흥시 외곽의 땅을 이미 계약했고 건축업체와 기본 설계도 조율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은행과 대출 상담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벌인 거야?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시큰해졌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계속 반대할 것 같아서. 말하면 절대 허락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혼자 결정할 일이었나. 나는 이 사람과 35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까지 제쳐두는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공사는 시작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눈물도 말이 나오기도 전에 가라앉았다.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멀리 가버린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며칠 후 남편은 갑자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미 도면이 들어 있었다. 고흥 읍내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그려온 초안이었다. 이게 뭐야? 내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군청에도 다녀왔어. 허가도 거의 끝났고 다음 달이면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본 영상에서는 하루에 예약이 3팀씩 들어온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다 도와줘. 블로그, 스마트 플레이스, SNS 마케팅까지 전부 맡아서 해준다더라. 우리 같은 시니어도 할 수 있어. 뭐든 늦기 전에 해야 해. 나이 들면 도전도 사치잖아. 그 순간 그의 말들이 더 이상 희망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겐 현실과는 너무 먼 이상한 소리로만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는 살아있고 눈은 빛나 있었지만 내 마음 한켠은 차가운 불안으로 얼어붙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남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을 뿐 그는 서울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고 부족한 금액은 9억 원 가까운 대출로 메어버렸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한순간에 숨이 막혔다. 그 집은 나에게 마지막 피난처였다.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최소한의 마음의 방파제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건 하나의 목적지에 쏟아졌다. 이 고흥 바닷가 외딴 마을에 아직 그림밖에 없는 펜션 하나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 내 앞에서 남편은 씩 웃으며 말했다. 당신 몰래 한 건 미안해. 근데 진짜 잘 될 것 같아. 나 요즘 숨 쉬는 게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고 무서웠다. 그는 35년 동안 나와 함께 모든 결정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혼자서 너무 멀리 가버린 듯 했다. 마치 내가 없는 새로운 삶을 혼자 짜고 준비하고 이미 출발선에 서버린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달빛 아래에 놓인 설계도를 바라보는데 도면 속벽 하나하나가 날 죄는 것 같았다. 그 집이, 그 펜션이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걸 묻어버릴 무덤 같았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나는 목줄이 묶인 채 질질 끌려가는 짐승 같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서류를 찍고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엔 화도 나지 않았다. 내가 택한 감정은 체념이었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을 삼키고 말았다. 하지만 그 행복의 끝자락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땐 나도 남편도 아무도 몰랐다. 공사 초반엔 모든 게 제법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철근이 세워지고 벽이 올라가고 외장이 입혀질 때마다 남편 박준호 씨는 마치 장난감을 조립하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흥읍 외딴 그 현장으로 향했고 매번 돌아올 때는 핸드폰에 사진 수십 장을 가득 담아왔다. 여보, 여기 좀 봐. 이쪽은 햇살이 쫙 들어오게 창을 크게 낼 거야. 저기 정자 옆으론 나무 심어서 자연 그늘 만들자. 그는 마당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계자 흉내를 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저녁마다 그는 그날 찍은 사진을 나에게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여기가 수영장 자리야. 밤에 조명 달면 영화 속 장면처럼 될걸.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사진 속 벽돌 하나하나가 숫자로만 보였다. 창틀 하나, 마룻 한 조각, 담장 돌멩이 하나까지 전부가 빚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까지는 참고 견뎠다. 적어도 남편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터져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수영장까지 꼭 해야 할까? 차라리 작은 카페 공간을 넣는 건 어때? 커피나 음료도 팔고 손님도 편히 앉을 수 있고 부수입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자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요즘은 애들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들이 제일 많잖아. 애들이 놀 때가 있어야 좋아하지. 그 말은 그 후에도 반복해서 들었다. 결국 남편이 고집한 대로 수영장이 들어섰고 카페 공간은 자연스럽게 설계에서 빠졌다. 인테리어를 고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마루 재질을 보러 전시장에 같이 갔는데 남편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고급 원목 마루를 골랐다. 가격표를 본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거 너무 미끄럽대. 시공하는 분도 그러더라. 애들이 뛰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남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요즘 펜션은 다 이걸로 깔아. 유튜브에도 다 이걸 쓰더라니까. 그렇게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가끔 전문가에게 슬쩍 물어본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전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럴수록 내 안의 불안은 더욱 짙어졌다. 펜션은 점점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지만 정작 손님을 맞을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광고는 어떻게 할 건데? 예약 시스템은?
이거 다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냐? 내가 묻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일단 건물부터 완공해야지. 그런 건 나중에. 건물만 잘 지으면 알아서 입소문 난다니까. 그 말들이 나에겐 준비보다는 기대로 들렸고 계획이라기보다는 막연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말들은 전부 막연한 희망처럼만 들렸다. 그 속엔 구체적인 계획도 냉정한 계산도 없었다. 오직 잘 될 거야 라는 말 하나가 모든 걸 이끌고 있었다. 공사는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원래는 단층으로 시작하려던 설계였지만 어느 순간 5층짜리 건물로 바뀌어 있었다. 자재는 제때에 들어오지 않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공사는 멈췄으며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 나는 달력을 펴놓고 수십 번을 계산해 봤다. 하지만 예산은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선 상태였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었다. 하나하나 비용이 예상을 넘고 있었는데도 남편은 그 사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고흥의 현장으로 향했다. 햇살이 장렬하는 마당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르며 여전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기록하고 또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여보, 이 정도는 돼야 손님들이 감동하지 않겠어? 우리가 직접 운영할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 말에 나는 입을 닫았다.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든 그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넌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는 등을 돌렸고 결국 말 한마디 없이 잠이 들었다. 가끔이던 침묵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이 사람이 이토록 공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한 꿈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도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 이후의 허무함, 소속을 잃은 막막함. 더는 누구에게도 불려지지 않는 이름표 대신 거대한 건물 하나라도 지어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나는 자꾸만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다. 여보, 이러다 자금 부족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모자라면 대출 더 받으면 되지. 어차피 이건 자산이야. 펜션은 투자라고. 손해는 아니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린 이제 고정 수입 없는 은퇴 부부였고 살아갈 날은 생각보다 길고 변수는 더 많았다. 결국 방은 10개로 마무리되었고 손님용 식당도 만들어졌다. 남편이 그토록 고집하던 수영장도 마침내 완공됐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작지 않았다. 공사는 당초 예정일보다 석 달 이상 늦어졌고 예산은 처음 계획에서 훌쩍 넘었다. 마감은 허둥지둥 진행되었고 처음에 기대했던 품질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제 와선 되돌릴 방법도 발 빼고 도망칠 길도 없었다. 모든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펜션 오픈 하루 전 남편 박준호 씨는 무척 들떠 있었다. 햇볕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그는 마당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1박에 50만 원.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받을 만하지 않아? 수영장도 있고 방마다 테라스에다 전망까지 완벽하잖아.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이미 끝난 상태였다.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서울의 아파트는 팔려나갔으며 은행 대출은 9억 가까이 쏟아부어진 뒤였다. 이제 와서 무엇을 말한들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펜션의 객실은 모두 10개. 그중 하나는 우리가 생활할 공간으로 쓰기로 했고 나머지 9개의 방은 손님을 받을 예정이었다. 남편은 애초에 넣으려 했던 작은 카페 공간을 포기했고 대신 그의 고집처럼 딱딱한 수영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분명히 좋아할 거라며 자신만만했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수영장이 나중엔 매달 수백만 원씩 유지비가 드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다.
처음엔 나름의 노력을 했다. 홍보를 위해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은 물론 SNS 계정도 열었다. 지역 맘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근처 계곡에 나가 전단지를 돌리며 지나가는 차 한 대에도 인사하며 예약을 권했다. 그렇게 우리는 첫 손님을 기다렸다. 오픈 전날 밤 남편과 나는 펜션 곳곳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남편은 수건 개수를 세었고 나는 방마다 방향제를 뿌리며 물었다. 여보, 혹시라도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할래? 남편은 잠시 멈춰 서더니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예약 들어왔잖아. 내일 오시는 분들 분명히 만족하실 거야. 그 웃음 속엔 어딘가 덮어두려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묘한 긴장감을 읽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다음 날 첫 손님이 도착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또래의 아이들. 우리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안내 도와드릴게요. 남편은 주차를 도와주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준비해둔 쿠키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런데 객실로 들어간 손님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렸다. 사진이랑 좀 다르네. 아빠, 수영장 물 색깔 이상해. 아이들은 유리창 너머의 수영장을 내려다보며 실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욕실 문을 열었다가 닫으며 남편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곰팡이 냄새 좀 나는 것 같지 않아? 그 말들이 날카로운 조각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자리가 어디인지 순간적으로 모든 감각이 멍해졌다. 손님은 하룻밤을 묵고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다. 잘 쉬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외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리뷰를 부탁하는 문자를 조심스럽게 보냈지만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잠에 들었다. 처음 손님을 보내고 난 후의 공기. 그건 조용한 절망이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지만 무너지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남편은 애써 말했다. 그래도 첫 손님은 왔잖아. 하지만 그 말조차 텅 빈 구멍 속에 떨어지는 메아리처럼 허무하게 들렸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손님은 고작 2팀 더 왔다. 하나는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 커플이었고 또 하나는 근처 체험학습을 마치고 온 단체 손님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었다. 전화로 문의가 와도 끝은 늘 같았다. 1박에 50만 원이요. 근처엔 20만 원짜리 펜션도 많은데요. 수영장 있는 건 좋긴 한데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네요. 불만은 조금씩 쌓였고 기대했던 리뷰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가격을 30만 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약은 오히려 줄었다. 싼 가격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펜션이라는 인상을 준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새벽마다 눈을 떴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나는 걸레를 들고 방마다 돌기 시작했다. 수건 하나하나를 반듯하게 개키고 욕실 구석에 곰팡이 자국을 칫솔로 문질렀다. 수영장 물을 확인하고 약품을 희석해 풀며 염소 냄새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정작 방들은 텅 빈 채 침묵하고 있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나는 자꾸만 계산기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머릿속엔 같은 문장이 맴돌았다.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 처음엔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펜션은 등짐처럼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멀쩡한 건물이었지만 내게는 거대한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다. 수영장은 더욱 큰 부담이 되었다. 이틀만 지나도 물이 누렇게 변했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금세 냄새가 올라왔다. 약품값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이 넘었고 필터가 한번 고장나면 수백만 원이 그냥 날아갔다.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그래도 여름 성수기만 넘기면 조금 회복될 거야. 하지만 여름이 와도 방은 비어 있었다. 예약은 띄엄띄엄 들어왔고
성수기 주말에도 텅 빈 객실이 몇 개씩 남아 있었다. 그제야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다. 나는 그 눈빛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다. 우리 아들 지훈이 대학교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밤새 야근을 하던 그 시절.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 굽혀 일하던 그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몸으로 때워도 이 실패는 메울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는 커져갔고 대출 이자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불어났다. 나는 주말이면 이불을 털고 방을 닫고 수건을 개키고 그 사이 손님이 들어오면 웃는 얼굴을 지어보았다.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웃었지만 속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 남편과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숟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저녁이었다. 밥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어느 날 나는 무심코 말했다. 여보, 우리 이 길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내 말에 남편 박춘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그날도 다음 날도 아무 말 없이 밥만 씹고 삼켰다. 달이 바뀔 때마다 도착하는 이자 납입 문자. 그것을 볼 때면 우리는 동시에 핸드폰을 바라보다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메꾸지? 그 질문이 이제는 부부 사이의 유일한 대화처럼 남았다. 남편은 점점 말이 줄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그는 말없이 도구함을 챙기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영수가 하루만 나갔다 올게. 공사판이라도 나가서 일 좀 하려고. 그 뒷모습은 낡은 작업복보다 더 축 처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몰래 울었다. 빛 하나 없는 그 펜션에서 그가 나가고 난 빈 공간은 참 조용하고 너무 컸다. 그날 이후 남편은 새벽마다 묵묵히 나가 일을 다녀왔다. 나는 그가 나간 텅 빈 집안에서 걸레를 들고 방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다. 창밖을 보다가 이웃의 시선이 느껴졌다. 펜션 지어놓고 장사는 왜 안 해? 겉보기엔 멀쩡한데 손님이 왜 없대? 그 말들이 실제로 들리지 않아도 내 귀엔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한때 시장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근처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여행 얘기도 나누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가끔은 생각했다. 그저 연금만 받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계절 따라 여행이나 다니고 꽃피는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더라면 어쩌면 덜 아팠을까 하고. 반찬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날따라 김치 몇 조각에 밥 한 수저로 버티던 점심이 유난히 허기졌다. 나는 할인 코너에서 사온 즉석밥을 데우고 반쯤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게 뭐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거지? 그 말이 속에서 맴돌았고 눈물은 어느새 고개를 떨군 그릇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찬물 한 컵을 들이켜고 다시 걸레를 들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고 여름은 어느새 끝자락을 넘고 있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자 펜션은 갑작스럽게 조용해졌다. 예약창은 텅 비었고 블로그에 아무리 글을 올려도 방문자는 10명도 되지 않았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마당 한쪽에서 흙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 펜션 그냥 팔자. 대출 갚고 남은 걸로 조용히 전세라도 구하자. 하지만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 대신 눈빛으로만 대화했다. 사실 그보다 먼저 나는 이미 펜션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중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위치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외지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펜션은 어느새 우리를 조여오는 덫이 되어 있었다. 집도 펜션도 아닌 채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인 코너에서 사온 작은 도시락 반쪽을 나눠 먹던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수가 나 다시 일해볼까 해. 고흥군청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하는 거 봤어. 마을 회관 청소나 쓰레기 정리 같은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같이 할게. 우리 같이 버티자. 그날 이후 남편은 마을회관 청소 일자리에 지원했고 나는 직접 담근 반찬 몇 가지를 싸서 근처 오일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몇천 원이 손에 들어왔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좌판만 지키다 빈 통을 다시 싸야 했지만 그래도 온전히 하나의 도시락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이 생겼다. 우린 조금씩 이 생활에 익숙해졌다. 펜션이라는 간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다. 손님도 예약도 홍보도 이제는 관심받기였다. 이곳은 그냥 우리가 조용히 살아가는 집이 되었다. 남편은 가끔 거실 한쪽 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아직도 덜 마른 페인트 자국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 벽 앞에 앉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땐 내가 뭘 그렇게 믿었을까?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주방으로 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라면 2개를 넣고 삶아 깊은 그릇에 국물을 가득 부었다. 그날따라 그 국물은 유난히 따뜻했다. 이제는 더 바라는 것도 없다. 해가 지면 마당 한쪽에 놓인 오래된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눈을 감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위로인지 모른다. 집이 있어도 살아 있어도 마음이 죽어 있다면 그건 노후가 아니라 견디는 시간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다. 노후란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걸. 화려한 꿈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밥 한 끼, 잠들기 전 바람을 막아주는 창문 하나, 그리고 곁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에는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